동화로 내면 찾기, 동화를 읽고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겠죠? 제가 생각한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만한 분들은 동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클래스 101을 수강하거나 수강 예정이거나 수강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동화를 읽고 싶은데 그 대화법을 모르는 분들, 내적인 어떤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동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동화는 그림 형제 동화 51번 주운 아이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이 다 읽고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산림관이 산에 갔는데 나무 꼭대기에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졸고 있다가 그 졸고 있는 걸 보고 매가 물어가지고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산림관이 이 아이를 우리 집 아이와 같이 놀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 집에 레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 주운 아이와 아주 친해져서 산림관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집에 늙은 요리사가 이 주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레나는 주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날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널 버리지 않을게, 이 대사를 계속하면서 둘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3번이나 변신해 가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요리사를 죽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잠들어 있었다. 매가 물어다가 올려다 놓았다. 내 딸 레나와 함께 키워야겠다. 새가 아이 엄마가 잠든 사이에 데려다가 나무 꼭대기에 올려다 놓았는데 그걸 아빠가 가져왔다는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얘는 주워온 아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이인 거예요. 여기 나타난 엄마상은 잠들어 있는 엄마예요. 없는 것 같은 느낌? 아빠는 조금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아빠가 진짜 딸로 생각하는 아이는 레나예요. 그럼 이럴 땐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동화에서 주운 아이는 관심을 못 받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 형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싹 정리해주고 해석 싹 해주고 그럼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클래스 101의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거기 소개된 동화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론칭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동화 해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잘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이 나를 보여준다, 내 내면을 보여준다 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네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가 왜 반복되는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동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여러분도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림 형제 동화가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전래 동화, 굽이 전승된 동화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시 또는 소설 이런 작품에서도요, 반복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맞아요.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만들 때 네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가 왜 반복되는지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반복됐으니까 여러분이 신경이 쓰인 거고, 그게 신경이 쓰일 정도가 됐다는 건 이 동화가, 이 작품이 의도한 바대로 걸려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게 좋은 답을 더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왜 나오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동화의 설정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는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동화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죠. 내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라는 대사를 레나가 주은아이에게 하는 대사인데, 레나가 주은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레나는 어떤 심리일 때 이런 말을 하는가? 또는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나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반복되냐?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 그걸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10초나 5초 정도만 생각하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왜 반복되는지를 내가 궁금해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낼 수 없는, 그래서 결론은 동화는 어렵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려워서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은 어떤 걸 의미할까? 어떤 걸 의도했을까? 무엇을 풍자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정말 가까운 사람 또는 데이트 상대들을 생각해 볼까요? 너가 날 안 버린다면 나도 널 안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불안한 사람이 먼저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주 안정감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조차 느끼지 못할걸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먼저 버린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질문은 주은 아이가 별 활약을 안 하는데 제목이 왜 주은 아이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읽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은 활약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중요하다는 것의 개념을 기준을 뭐로 갖고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주은 아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뭘까? 그냥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은 아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주은 아이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주은 아이가 이 레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활약이 뭐가 있다예요. 그게 뭔가 있겠죠. 주은 아이가 뭐 돌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행동을 안 하니까 얘는 활약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활약이라는 게 굉장히 활동적인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면 정말로 주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동화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 분명하게 읽으시면 주은 아이는 아주 큰 활약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은 아이의 역할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 101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이 동화를 보았는지, 그리고 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해 놓았는지가 좀 드러나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좀 놓치시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힌트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자극이 있으면 또 그 자극으로 인한 행동이 있겠죠? 그러면 자극과 행동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활약의 그 양면성,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질문을 다시 보시면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화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은 아이가 활약을 안 하지 않았을걸요? 아마 그러네 라고 답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게 뭔가를 비유 풍자한 건지 그냥 그대로 판타지인지 잘 모르겠다. 기승전은 어떻게 이해되는데 결말이 띠용스럽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결말이 띠용스럽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은 아이 읽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원하는 결말이었는데 이런 분도 있고 나도 그랬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비유를 풍자를 한 건지 그냥 그대로 판타지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비유와 풍자의 장르가 판타지예요. 이걸 분리하셨죠. 지금 제가 드리는 피드백에 어떤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뭔가 분리된 세계관,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판타지면 비유와 풍자가 아니고 비유와 풍자가 있으면 판타지여선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비유와 풍자인 건지 판타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고 오세요 했던 그 강의를 보면은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리만족, 상상 속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은 게 바로 이 구비전승된 문학이다. 동화 민담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동화의 세계야말로 진짜 판타지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레나 주은아이가 펼치는 이 활약,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이 결과,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결말이 바로 서민들이 원했던, 내가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진짜 원했던 결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판타지가 되는 이유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말이 왜 판타지로서 받아들여졌을까? 그 당시에 서민들은 무엇이 불만이었고 도대체 무엇을 현실에선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동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동화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린다면 아마 이 4번 질문을 하신 분은 합쳐질 수도 있는 개념을 굳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질문. 두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나? 만일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지요? 라는 말이 뭔가 찜찜하게 느껴진다. 제가요, 이 질문을 보고요, 뭔가 찜찜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살아있겠지요가 찜찜한 건지, 죽지 않았다면이 찜찜한 건지, 아니면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지요라는 말을 통해서 그럼 죽었다는 소린가? 이런 상상을 해서 찜찜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냥 몇 가지 클리셰가 있어요, 동화들은. 그때 저 쥐가 양말 조각을 물고 지나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감이 있게, 지금 진짜 뭐 쥐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래서 정말 있었던 일 같은 장치로 넣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어디어딘가에서 살아있답니다. 아니면 지금도 춤을 추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찜찜함이 남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건 찜찜해, 이런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찜찜함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오늘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굳이 왜, 어째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화는요, 일단 이렇게 그려졌네? 그럼 이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 그건 정해진 세계예요. 그 동화의 세계는. 그 동화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 거고 그 세계관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현대적인 시선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설명이 좀 충분치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주인공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동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는 얘기니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또 어린 동화들 있죠? 동화 중에 사춘기 애들이 나오는 동화가 있고, 또 조금 큰 사람이 나오는 동화가 있고, 그리고 완전 이렇게 애기들이 나오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기들이 나오는 동화는요, 집으로 돌아가야 정상이고 읽는 사람도 편합니다. 걔네가 집 밖으로 그렇게 애기인데 돌아다녀봐요. 그게 어떻게 끝나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이 찜찜함을 안아야 돼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말씀하신 그 찜찜함. 걔네 뭐 밥은 어떻게 먹어? 5살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요, 집 밖을 나왔다가 뭔가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독자들도 편하고 얘네들도 편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셨던 거죠. 이 이후에 또 제가 여러 동화를 소개해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춘기 소년이 나오기도 하고 청년이 나오기도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걔네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나이니까 동화도 돌아가야 할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일이 다 이상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이해가 될 동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혹시 아직까지도 주은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의 내면의 주은 아이도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만 주워온 아이 같아. 이런 감정을 다뤄본 적이 있나요?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